중공은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에서 본인들보다 훨씬 강한 적을 상대로 일본과 그다음에 국민당군을 상대로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어요. 우리가 한두 번 자이언트 킬링 해보냐. 네, 우리는 전문이 자이언트 킬러다. 그렇죠.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싸운다면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군사적인 지휘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에서 파견한 정치위원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사령원이 펑떠와이였고 팽덕회 펑떠와이였고 이때 정치위원을 맡은 사람이 시중신입니다. 시중신이 누구냐고 물으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지금 중국 최고 권력자 시진핑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제2야전군 사령원이 류보청 그 정치위원이 바로 덩샤오핑입니다. 네. 이 70년 중국의 역사가 네. 6.25 전쟁 녹아 들어간. 네.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네, 그 시기의 인물들이 다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식들까지 내려오면서. 그 사실은 한반도와 만주가 접해 있으니까 만주를 관할하는 린베오를 보내는 게 순차적으로는 맞죠. 근데 펑더화이에게 맡깁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한반도에 파병할 부대를 처음에 이제 제4야전군 소속 부대들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마오쩌둥도 원래 초기에는 린비아오를 굉장히 강하게 고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린비아오는 좀 미국과 전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고사를 하죠. 마오쩌둥의 요구를. 고사를요. 네, 린베오는 이 당시에 만주에 있던 건 아니었고 서남군구 쪽에 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좀 불러서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미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 총참모장이었던 내용전의 회고에 의하면은 린베오가 그렇게 벌벌 떠는 걸 본 적이 없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사실 린비아오는 군인을 시작했을 때부터 굉장히 경력이 좋았습니다. 장제스가 만들었던 황푸 군관학교 출신입니다. 최고 엘리트 군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치면 육사, 미국으로 치면 웨스트 포인트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 네. 게다가 이 린비아오는 군관학교에 있을 때 생도 시기부터 굉장히 두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그 린비아오의 동기들이 나중에 회고한 거 보면 린비아오는 생도 때부터 이 군사교육 과정에 자기 의견을 내고 개선안을 낼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비상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중국 공산당이 합류해서 이제 공산군으로 싸울 때에도 국민당군을 상대로 굉장히 많은 전공을 세웠고 또 중일전쟁 시기에 115사단을 지휘하면서 일본군을 상대로도 크게 활약해서 마오쩌둥에게 굉장히 크게 신뢰를 받게 됩니다. 이때 린비아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린비아오가 사단을 지휘하던 중에 그 아군의 오사로 중상을 입은 일이 있었는데 이때 소련으로 가서 좀 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때 푸른제 군사학교에서 소련의 이제 고급 군사학을 배울 기회가 있었던 거죠. 푸른제. 그러니까 이렇게 유능한 군인을 대체하려면 선택지가 참 마땅치가 않습니다. 마오쩌둥 입장에서도 린비아오 같이 뛰어난 경력 가진 군인이 이 고사를 하면 누가 맡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마오쩌둥의 이 결심 과정을 좀 이해하시려면 이 당시 중공군 수뇌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민혁명 군사위원회 구조를 보시면 우선 그 마오쩌둥이 위원회 주석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5명의 부주석이 있습니다. 이 펑더화이는 이 5명의 부주석 중에서 한 명이죠. 그런데 린비아오는 이 부주석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위원입니다. 당 서열이 낮네. 위원은 22명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 서열이 낮은 것이죠. 그러면은 부주석 5명 중에서 왜 또 펑더화이냐? 면면을 보면 딴 사람은 적당한 사람이 없어요. 적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도가 하기엔 너무 인민해방군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총사령관을 직접 내보낸다는 건 미국과 싸우자 하는 그런 것을 비칠 수가 있죠. 이거 이미 연세가 좀 되신 분이어서 맞습니다. 전방에 나가기도 좀 힘들었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청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민당 출신입니다. 근데 국공내전 말기에 장제스의 반기를 들고 중국 공산당에 귀순을 한 사람입니다. 아직 예. 그러니까 좀 정치적으로 좀 신뢰하기에 좀 애매하죠. 저러다가 탁 돌아서는 순간 이건 아, 그렇죠. 그 위험하지. 중공 전체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 그렇겠죠. 그다음에 류샤오치와 저원라이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군 정치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야전 군인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죠. 행정가들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위원 중에서 린비아오가 이제 거절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린비아오가 이렇게 소극적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부주석을 한 이유는 뭐예요? 제13병단은 이제 린비아오가 지휘했던 부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전 시기 내내 린비아오의 지휘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인간적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이들을 좀 제대로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좋던가 아니면 이거를 위에서 찍어 누를 수 있는 압도적인 권위가 필요합니다. 동급 지휘관이 오면 아니 왜 우리 린비아오 위원님보다 더 높으신 분도 아닌데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서 네가 왜 왔냐 뭐 이럴 수가 있겠죠. 펑도아이라는 인물은 대충 아까 들어도 약간 좀 뭔가 강한 군인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네, 펑떠와이는 이런 장정의 와중에서도 우직한 뚝심으로 밀고 나간 지휘관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또 마오쩌둥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고양이. 예. 고양이 같아요. 아, 고양 형님입니다. 후남성 출신. 네. 안 그래도 피로 매정인 형제보다 강한 목숨으로 이어지는 인연들인데 혈연 지연이어서 네, 5살 차인가 그럴 텐데요. 네, 5살, 5살. 네, 고향 형님으로서 대장정을 같이 한 이런 인연 때문에 또 마오쩌둥을 워낙 또 믿고 따른 데다가 항일 전쟁 당시에도 뭐 펑또와이도 몇 번 활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명한 게 백단대전이라고 그 공세로, 당시 네. 100개 연대를 모아서 일본군에 한번 대차게 공격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뭐 별로 성과를 못 봐갖고 또 마오쩌둥한테 혼나기도 했지만은 군사적으로 봤을 때도 경험이 결코 부족하지 않고 당 내에서 정치적인 입지를 봤을 때도 마오쩌둥에 굉장히 충실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심 교수님 볼 때는 우리 펑더하이 네. 어떤 인물 같습니까? 본인으로서는 어떤 인물 같아요? 생긴 거 봤을 때 딱 우직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입술이 두껍고. 외모에서 그래서- 풍기는. 예. 네, 근데 특이하게도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고 유일한 취미가 장기 두는 거라고 하고 보면은 지략이 상대적으로 뭐 린비아오보다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략도 있었던 인물이고 특히 야전 경험이 워낙 이제 풍부했던 사람이고 장비인 줄 알았더니 장비가 아니라 관우였네요. 조자룡에 가까운 것 같아요. 조자룡.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용맹함도 있고 충성심도 있고 또 우직하고 뭐 이런 솔직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나중에 결국 이런 기질이었기 때문에 비극적인 운명을 네. 맞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이 펑도아이가 사령관으로 딱 임명이 됐을 때 정치위원을 원래 따로 두잖아요. 네. 근데 이제 펑도아이가 사실상 이 파중군 사령관과 정치위원을 겸하게 됩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마오쩌둥이 그만큼 이 사람을 신뢰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정말 이거는 중요한 임무를 띄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분권화되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펑도아에게 이제 정권을 준 것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사실상 이 전쟁 지도라는 게 마오쩌둥이 펑도아이한테 거의 어떻게 보면 지시하는 형태로 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과 펑도아이 두 콤비가 사실상 6.25 전쟁에서 중국군을 지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괄괄한 인물이었는데 또 이런 걸 또 보여주는 일화가 또 한계가 또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제 참전 여부를 두고 이제 위원들과 이제 토론을 하고 있을 때 이때 펑도아이가 회의에 딱 와서 아주 세게 발언을 한마디 더 합니다. 미국과 싸워서 패전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펑도아이가 이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선에 출동을 해서 미국에게 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뭐 어떻습니까? 전쟁을 몇 년 더 해서 그래서 이기면 됩니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분위기를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이 발언 듣고 감격해서 이날 저녁에 펑도와이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감사를 표했답니다. 동지가 진짜 큰 도움을 줬다고 하면서. 이때 마오주를 마셨나? 이때는 마오주가 아직 안 나왔을 때. 마오타이가 원래 퍼진 것 중에 하나가 그 장정이 바로 그 역할을 했죠. 원래 그 귀주 지방의 촌술이었고 촌 음식이었는데 마오타이 같은 게 그때 많이 퍼졌고 또 많이 퍼진 게 마파두부. 마파두부. 지역 음식이었잖아요. 네, 원래 지역 음식이었는데 홍군이 맛보고서 와 이거 맛있다 하면서 그 뒤로 많이 퍼졌다고 하죠. 근데 이분들 정말 이 대장정 끝낸 사람들 라떼는 되게 심했을 것 같아. 라떼는 말이야 하루에 몇 킬로 걸었어. 그리고 싸워서 진다고 1년 동안 졌어. 2만 5천 리를 졌어. 그래도 우린 결국 해냈어. 25를 지고 최후에 이긴 거잖아요. 지금. 아 근데 저는 이런 생각했었어요. 마오쩌둥 정도 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대합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지금까지 환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인가?
파병을 반대하는 게 누구인가? 그러니까 결국 태봉국은 망했잖아요.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니고.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6.25 전쟁을 거치면서 확고해지게 되죠. 네. 마오쩌둥의 지위라는 것도. 지금 얘기하신 게 60년대, 70년대의 모습이고 그렇죠. 네. 근데 50년대가 예전에 아니죠.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비행기, 뭐 여러 가지 소련의 첨단 무기 이런 거를 약속받으려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스탈린에게 가서 협상을 하려고 했다. 그거 받으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했다. 저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게 사실로 밝혀집니다. 사실 네.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원했던 게 이제 소련으로부터 전투기를 받아오는 거였어요. 네. 그중에서 당시에 최첨단 전투기가 미그 15였죠. 50년 6월 27일 날 칠함대가 타이완에 배치되니까 타이완하고 가까웠던 이제 중국 성들 있죠. 뭐 저장성, 푸젠성, 뭐 광둥성 이런데 전년에 비해서 물가가 쉬운 3배가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회 안정, 체제 안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물가가 이렇게 뛰어버리면 이거는 사회 안정을 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중공지대부에서 느낀 게 뭐였냐면 현대적인 전술 및 전략 자산 너무나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우리가 저 미 함대를 대결하기 위해서는 전투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즉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은 소련의 군사 지원 그중에서도 최첨단 미그 15가 굉장히 이 참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걸 뒷받침하는 그 소련과 중국의 논의 과정이 공개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소련이 미그 15 100여 대를 이제 중국한테 지원한다라고 했을 땐 참전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스탈린이 또 가서는 야, 그거 좀 많은데 좀 일단 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투기는 조금 차츰차츰 줄게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로 또 안 해. 안 한다. 예, 이렇게 돼요. 속으로는 다 결정해 놓고 네, 다. 저우한 나이에게 그러면은 안 돼요. 이렇게 서로 밀당하는 거죠, 밀당하는 지금. 그런 근데 상황이었죠. 이게 있어요. 이제 한마디로 이 미그 15라는 것은 이 당시 중국한테는 소련이 주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굉장히 결정적이고 희귀한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당시에는 돈을 아무리 소련한테 준다고 해도 절대 받을 수 없었던 게 이 군사 기술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중국도 생각한 거죠. 만약 근데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미그 15를 얻게 된다면 우리가 타이완에서 우리가 뺏겼던 군사적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분명히 가져올 수 있고 또한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또 본 게 뭐냐면은 전쟁 직전에 소련이 지원해줘서 북한군 공군이 발전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당시 중공군이 가지고 있던 전투기는 굉장히 형편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봤기 때문에 조금만 소련이 이렇게 지원해주면 저렇게 확 크는데 우리가 이걸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공은 무슨 생각을 했냐? 이 6.25 전쟁이 소련제 최첨단 전투기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고 또한 유일한 기회였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저희가 전쟁사를 얘기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접하시거나 아니면 입문하시는 분들은 미국이 어디에 무기를 지원해 줬대, 소련이 중동의 어느 지역에 뭘 지원해 줬대, 다 돈 받는 겁니다. 네, 공짜 아니에요. 싸게 받는 겁니다. 지원해 줬다는 줬다가 아니에요. 돈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건데 이것을 받았을 때 그 기술력은 어마어마한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6.25 전쟁이고 6.25를 이용해서 중국은 소련의 기술을 받으려고 했다. 그렇죠. 사실 이 시기에 소련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소위 말하는 갑질을 엄청나게 합니다. 마오쩌둥이 참전을 이제 결정하면서 이제 소련에게 이제 미그 15 전투기를 요청을 하는데 소련에서 미그 15만 주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미그 9를 같이 떠넘깁니다. 야, 우리가 15달러는 왜 9가 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잖아요. KTX를 예매를 했는데 무궁화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 공군 관계자들이 항의를 합니다. 이게 미그 15만 주기로 했는데 왜 미그 9까지 같이 주고 미그 9를 더 많이 줍니까? 이러니까 소련 공군에서 또 분노를 합니다. 지금 우리 소련의 과학 기술력을 무시를 하시는 겁니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미국 9는 왜 준 거예요? 그때 명목이 그거였어요. 이제 기초 항공 훈련, 비행 훈련을 해야 된다. 미그 15나 9나 원리는 똑같아. 그러니까 미국 9는 원리는 안 똑같아요. 사실은. 설명할 때. 그렇죠, 그렇죠. 원리는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갖고 연습하면 미국 15도 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너네 지금 기초 항공 훈련할 게 없잖니.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대신 거야. 가격은 야 놀라지 마.
5%나 싸.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미국 구가 어떤 비행기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네네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 소련이 개발한 제트 전투기가 미그 15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소련이 독일의 여러 가지 선진 과학 기술들을 입수해갖고 즉시 다른 제트 전투기들을 개발을 해봐요. 그래서 미그 15 이전에도 미그 9가 있었고 또 유명한 게 야코블레프 설계국이 있었죠. 거기서도 야크 15, 야크 17 야크, 이런 네. 제트 전투기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 전투기들의 공통점은 독일제 제트 엔진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독일 딱 들어갔을 때 공장 막 뜯어갖고 갖고 온 그렇죠. 건데? 막 뜯어오고 뭐 설계 여러 가지 그 서류들 다 뭉태기로 띄워오고 그리고 일부 기술자들 납치해오고 해서 유명한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독일 전투기가 메사슈미트 262 이른바 슈발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전투기에 쓰인 유명한 엔진이 유모 004 엔진이에요. 독일에서는 오르칸, 허리케인이라고 불렸던 건데 이 오르칸 엔진을 입수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야 우리 이거 복제해서 우리 전투기에 달아보자. 그래서 야코블레프 설계국이 야크 15, 야크 17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안 좋은 게 베엠베가 만든 베엠베 003 제트 엔진이 있었는데 요걸 또 띄어다가 복제해서 만든 게 미국 9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제 엔진은 설계상 이게 충류식 엔진이라고 해서 좀 선진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결정적인 약점이 뭐가 있었냐면은 아직 추력이 약해요. 엔진의 힘이 안 좋습니다. 엔진의 힘이 안 좋다 보니까 무장을 많이 실기도 어렵고 그래서 미그 9가 나왔을 때 좀 약간 괴작이 돼버렸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기 뭔가 미그 15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뭔가 특징적인 게 있죠. 앞에가 뾰족한. 네, 저 앞에 보면은 네. 공기 들어가는 공기 흡입구 앞쪽에 뭐가 쑥 나와 있죠. 네. 저기 기관포입니다. 아, 저 당시 소련은 제트 전투기를 왜 개발했냐면은 B-29 같은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을 요격하기 위한 요격기로 개발했기 때문에 강력한 기관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강펀치를 하는데 저게 무려 57mm 기관포입니다. 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저기다가 기관포를 달아놓으니까 기관포 붕붕붕 쏘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 포연이 있잖아요. 네. 그 포연이 다 엔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고공에서는 막 쏘다 보면은 매연으로 인해서 엔진이 꺼지는 일이 막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다가 그럼 막 추락하고. 그러니까 추락하는 동안에 엔진을 다 시동 다 시켜야 돼요. 네. 예. 안 키면 이제 꼬라박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칫거리였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디자인했던 사람은 끌려갔겠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할까 막 하다가 아, 이 기회에 저 중국 애들한테 넘겨야지 막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제트기는 저때 당시 나오는 최첨단 제트기는 미그 15나 세이버나 보면 이제 후퇴액이 있어요. 네. 근데 후퇴액이 조금 아니잖아요. 실용화 제트기로 쓰기에는 약간 좀 구식인 설계가 맞아요. 그러면 저 미그 9를 가지고 가서 네. 중국 애들한테 연습하라고 하면서 근데 기관포 쏘지 마 연습할 때 기관포는 쏘지 마 이랬을 거네. 중국도 그런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것들 불량품 강매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게 해결된 게 미그 15에 오면은 엔진을 바꾸죠. 아, 바로 영국제 엔진으로. 아하. 사실 영국이 병 주고 약 주고 너무 많이 하는데 이 미그 15가 사실은 영국의 심장을 단 전투기예요. 이게 유명한 일화인데 이렇게 독일 엔진을 처음에 써보고 계속 실패를 하니까 소련이 고민을 한 게 제트 엔진 이거 너무 안 좋은데 독일제 왜 저먼 테크놀로지가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영국 테크놀로지를 이번에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했는데 문제는 걱정인 겁니다. 영국도 최첨단 기술인데 이걸 넘겨주겠어? 그렇지. 그런데 스탈린이 야 그래도 혹시 우리 같이 싸운 정이 있을지 네. 모르니까 한번 좀 제트 엔진 좀 팔아달라고 사절단을 보내보자. 그게 몇 년도쯤이에요? 그게 46년도인데요. 다행히 그 정도는. 네, 속는 셈 치고 가봤는데 네. 웬걸. 팔았어요? 그 당시 영국이 노동당 정부였습니다. 애틀리에. 네. 그래서 한창 소련이랑 보수당이었으면 안 네, 팔았겠죠. 우호 관계를 맺고 싶어 해갖고 부탁을 하니까 오케이 팔아주겠어요. 이렇게 샤르기님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물론 그 조건을 나중에 안 지키는데 네, 조건이 아니, 조건은 뭐였는데요? 조건은 절대 카피하지 마. 이거 그냥 우리가 보내준 대로만 써. 이렇게. 말도 그다음에 안 돼. 이제 그게 그 상용으로만 조건 쓰고 어떻게 지켜? 카피하지 말라고 그죠. 했는데 군용으로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약속을 안 지키죠.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그거를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아니 미국의 정말 우방이 영국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소련의 스탈린의 부탁을 영국이 기술을 넘겼다?
냉전이 그만큼 본격화되기 전이죠. 와, 언뜻 네. 생각해도 전혀 이해가 가지 절묘한 않는데. 시점이었습니다. 네, 딱 그. 그리고 이제 영국도 이제 전쟁 끝나고 굉장히 어렵고 이거 공짜로 준 건 아니고 돈 받고 샀는데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걸 딱 입수한 소련이 즉시 역설계해서 새로운 RD-45한 엔진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그 전에 독일의 유머 004 엔진보다 추력이 무려 2.5배나 좋았어요. 와. 갑자기 강력한 심장을 달게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신났다 하고 만든 게 바로 미그 15고요. 진짜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그곳이 있어. 영국이 그리고 대신 이제 외형 같은 건 또 독일제 네, 비행기였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여러 가지 설계들과 그리고 소련의 독자적인 노하우와 핵심적인 영국의 롤스로이스 낸2 엔진을 카피한 RD-45 엔진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희대의 명작이 미그 15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미그 15를 당연히 눈독을 들이고 있던 중국이 가져오려고 했지만은 이렇게 강제 떠넘기기, 끼어 팔기 수작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것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것 말고도 뭐 소련이 이 당시에 막 생산해낸 이런 고치거리 무기들 같이 많이 떠넘겼는데요. 대표적인 게 1931년도에 채택을 해서 이미 독소전쟁 때도 성능이 안 좋아서 안 쓰던 76mm 대공포가 있어요. 네. 이 재고들 갖다가 야, 쟤네 갖고 와라고 해. 같이 막 떠넘기고 돈 받고 팔아넘겼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알죠 다 아는데도 핵심을 받아오기 위해서 이 불필요한 것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형제국 이런 거는 다 허울입니다. 다 아니, 경제 뭐, 논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국과 소련이 사이도 안 좋고 전쟁도 하고 그랬겠죠. 네네. 네.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 76mm를 이제 다른 나라한테 또 팔아요. 중국. 아, 베트남하고 맞아요. 북한한테 팔아요. 여기다 레이더를 달아줘요. 이제 레이더로 연동되는 포다. 그러니까 얘네도 진짜 이거 뭐 제트기도 뭐가 없고 지나가면 다 맞아. 절대 소련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한다고 절대 이걸 가볍게 여기는 전쟁이 아니라 즐겁게 배우고 절대 기억하게끔 재미있는 역사로 배워야 잊지 않죠. 서방에도 이런 예는 굉장히 네네. 많아요, 사실. 숱한 신랑리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국은 실익 계산, 경제적 논리 끝에 중국이 6.25 전쟁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이 아픈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죠. 예. 이번 기회에 중공군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려고 하는데요. 팩트봇 윤 박사님입니다.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 따로 붙였어요. 네. 예. 이 이름을 아예 따로 붙였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오쩌둥이 미국과 전쟁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긴 했지만 이 사람도 굉장히 노회한 정치가입니다. 그러니까 확전을 막아야 된다는 좀 생각은 하고 있죠. 중공군을 직접 파병할 때에도 이 부대 명칭부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이 직접 들어간다. 이러면 왠지 중국 정부가 직접 참전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중미 전쟁이 되는 느낌. 그렇죠. 정규군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정규군이 들어가면 미국과 직접 싸우자 이런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명칭을 일부러 인민지원군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공식 군대가 가는 게 아니라 중국 인민들이 형제 조선인민을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좀 주려고 합니다. 자, 스스로 갔다. 쉽게 말해서 의용군 뭐 이런 거예요. 예. 대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속임수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거기에 이제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 뭐 유엔을 자극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제한적 목표를 둔 걸로 또 볼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역시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인민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스스로 가자, 자발적으로 가자. 그러면서 국민 단결을 하려는 의도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반도에 들어오는 중공군은 기본적으로 정규군을 그대로 보내는 거죠. 당연히 정규군이죠. 그렇습니다. 제4야전군 휘하에 있던 제13병단이 통째로 참전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단위 명칭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너무 고수분들이 많이 보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저희는 항상 새롭게 보시는 분들이 쉽게 보기 위해서 네. 좀 얘기해 주실 때 우리 군 간단, 이쪽 군 간단하게 좀 비교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예를 것 들어 우리 군의 이것처럼 몇 명 정도 되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해하기 좀 좋을 것 같아요. 한자어라고 해도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의 한자어가 다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쓰는 한자어가 다르고 일본에서 쓰는 한자어가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부대 단위는 비슷비슷한데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 중공군의 야전군이라는 부대 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야전군은 중공군에서 가장 큰 작전 단위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는 유사한 편제가 없고 미군이나 뭐 영국군 같은 이런 군대에서는. 거대한 국가들이 세계대전 시기에 집단군 맞습니다. 맞습니다. 집단군입니다. 네. 아, 그럼 그 밑에 우리의 야전군에 해당하는 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군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우린 현재는 뭐 군 또는 그 작전사령부 같은 네. 이거에 해당하는 게
중공군의 병단입니다. 우리 13병단 무슨 병단 그렇습니다. 하듯이. 그리고 이게 혼동이 좀 자주 오는 건데 중공군의 병단 밑에 있는 군이 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군단과 동급의 편제입니다. 그거를 우리 야전군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와 헷갈린다. 헷갈려야 그래서 되게. 군단이라고 많이 해버립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국내에서는 이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중공군의 군을 군단. 그대로 군단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병력 규모를 한번 얼마나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전군이라는 게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집단군에 해당하는 편제이다 보니까 규모가 큰데 림비아오의 제4야전군만 하더라도 1949년 정도 되면은 약 80만 정도의 병력이 됩니다. 이거만 해도 엄청나죠. 그런데 국공내전이 이제 끝나갈 무렵인 한 1950년 정도 되면 무려 150만 명이 넘어갑니다. 야전군 한 개가. 중공군은 이런 야전군이 5개가 있었어. 천만 대군인 거죠, 거의. 그러니까 이 야전군 사령관 네. 같은 경우에 이제 계급이 원수가 되는 건가요? 이 당시엔 계급이 없었죠. 이 당시엔 계급이 없었죠. 이 당시엔 계급이 없고 그냥 모든 부대가 이 계급 없이 그 보직만 있었죠. 그리고 그것도 사령관이 아니라 사령원. 중공군은 1955년에야 오케이. 이 계급을 잠시 도입했었죠. 네. 그러다 또 없앴고 또. 근데 이제 중공군이 이제 전체 규모는 크지만은 사단 단위의 병력은 미군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1개 사단 정도 되면 한 11,000명 정도 그렇죠. 네. 정도가 되죠. 네. 그 당시 미군의 일개 보병사단이 17,000명, 8,000명 그 8,000명 정도였는데 네. 훨씬 작았죠. 근데 작은 대신에 지원 부대가 좀 적다 보니까 실제 전투하는 보병 병력은 미군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쟁에 참전한 무렵에 중공군은 진짜 보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굉장히 그 단순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굉장히 원시적인 수준의 군대이죠. 알보병 위주로. 예. 그래서 마오쩌둥이 이 전쟁을 결심했을 때 중공군 내에 기갑전력이라는 게 전차 여단 3개밖에 없는데 전차 여단에 전차가 90대 정도가 있습니다. 예? 90대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때 구식화가 됐던 일본군의 97식 전차라던가 국공내전 시기에 국민당군이 사용했던 M3이나 M5, 스튜어트 경전차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미군의 보병사단들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전차대대 한 개씩은 다 배속을 받는데 미군의 전차대대들은 보통 69대 정도의 전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대부분 못해도 시험원 웬만하면 퍼싱, 더 좋으면 패튼이 있고 이러니까 중공군의 전차 여단이라는 게 명칭은 뭐 의리의리한데 미군의 전차 대대보다도 뒤떨어지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뒤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퍼싱이나 패턴 정도 되면 한두 대로 저거 다 때려 부시는 정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중공군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투입을 안 했어요, 전차들은. 그러면 의미가 없죠. 엄두가 안 그냥 났죠. 네. 100만 대군 사람 대 기계의 싸움이네요. 거의 뭐 그 수준이었고 거기에 뭐 포병이 조금 붙긴 하는데 거의 포병도. 포병도 네. 역시 엉망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지휘관들이 벌벌 떨지. 중공군이 처음 참전할 때 화력이 약한 보병사단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3개의 포병사단을 보냅니다. 엄청나죠? 포병사단. 네. 그런데 이 포병사단이라는 게 105mm 곡사포가 주력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미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보병사단에서 쓸 거를 중공군은 병단, 그러니까 야전군단인 돼야지 쓸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물건인 거죠. 포병사단 하나에 105mm 곡사포가 기껏 36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보병사단보다도 중공군의 포병사단에 있는 105mm 곡사포가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뭐 기갑사단 아예 비교할 것도 없고 아예 없다라고 보면 되고 포병으로 보면 정말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대급 정도 되는 화력이라고 해도 정말 크게 뻥은 아닌 정도의 화력을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거네요. 중요한 건 포탄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보급이 안 되니까. 그럼 정말 그냥 보병들이 총 들고 총과 수류탄, 수류탄 기관총, 갖고 이걸 갖고 그냥 박격포까지. 기계를 향해 탱크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거네요. 중국군은 군단 이하에서 갖고 있는 포병 화기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차량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화기들만 가능했어요. 차량 자체라는 게 너무너무 적었기 때문에 모든 포들은 기껏해야 산포는 어떻습니까? 산에서 움직일 수 있게 그렇죠. 몇 개로 분해해갖고 이거 하나하나 안 되죠. 당나귀나 뭐 말 같은데 그렇죠. 싣고서 가든가 아니면 여차하면 사람이 그렇죠. 그냥 나눠서 지고 갈 수도 있는 무게가 됐고 박격포도 뭐 81mm나 60mm 정도 되는 소구경 네. 거기에 약간의 바주카가 좀 있었죠. 자 그러면 13병단 지금 이제 핵심이 되는 13병단의 조직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병단은 중공군의 제4의 야전군의 예비대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만주의 중공군을 진강하기로 결심했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13병단이 이렇게 출동을 하게 되죠. 13병단의 편제를 보시면 휘하에 6개의 군단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 18개의 보병사단이 있고 그다음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병단 포병사령부 예하에 3개의 포병사단이 있습니다. 아, 무려 3개의 보병사단이 근데 왔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병사단이라는 것들이 화력이 미군의 보병사단만도 못한 수준이죠. 사람은 뭐 이제 한 3, 4만 명씩 되는 지금 이제 편제가 돼 있는 거예요, 군당. 네. 이 중에서 또 주목하셔야 될 게 그 중공군의 이제 38군입니다. 앞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을 계속 앞으로 이제 이 38군 이야기는 좀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 중공군 내에서 상당히 그 경험이 풍부한 고참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 38군은 국共내전 기간에 네. 굉장히 큰 활약을 해서 나중에 1949년에 텐진 공격할 때 국민당군의 텐진 네. 방어사령관을 생포할 정도로 큰 공훈을 세웠습니다. 가장 큰 공이죠. 거의.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 왠지 이게 느낌이 쎄한 게 38군, 막 39군 막 이러면 앞에는 다 가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112사단, 113사단 아니 우리는 보통 사단하면은 그 번호가 한참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 100단위예요? 자, 허준 MC 이거 네. 이 표를 한번 잘 보세요. 네. 저희 표에 숫자에 규칙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일단은 앞에 1이 붙어요. 아니야죠. 아, 이거 잘 봐요. 여기 40군을 한번 보세요. 40군. 네, 40군 밑에 40군에 사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단들이 있는지를. 공식이 있어 사실. 공식이 있다고요? 네. 중공군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식이 있다고? 네, 40군 밑에 사단들이 어떤 네이밍이 되어 있는지 숫자가. 힌트. 40과 120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맨 밑에? 배수. 곱하기 3. 그죠? 40 곱하기 3이 120이죠? 네. 그다음 보세요. 42군 밑에 맨 밑에가 126사단이 있죠? 네. 3배. 그죠? 535. 잘 보시면은 42군은 42 곱하기 3한 126 밑에 세 개가 있잖아요. 124, 125, 126.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배열됐냐면은 중공군이 처음에 군대를 확장해 나가는 와중에는 중구난방으로 부대 번호를 매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섞여 있죠. 너무 많아져서 부대가 몇백 개가 되니까 야 우리도 이거 헷갈려서 못 살겠다. 그래서 49년에 명령을 내려갖고 부대 번호 정리를 해요. 네. 그러면서 부대 번호를 갖다가 순서대로 1, 2, 3, 4, 5, 6, 7, 8군 하고 네. 각 군 밑에 사단을 3개씩 배정해요. 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1군 밑에는 1, 2, 3, 4단, 네. 2군 밑에는 4, 5, 6, 4단, 네. 3군 밑에는 7, 8, 9. 7, 8, 9, 4단. 이런 식으로 쭉 오다 보니 38군은 곱하기 3, 112, 113, 114가 되고 49는 118, 119, 12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수학에서 수열 배웠잖아요. 그거. 네. 근데 이 공식이 또 깨지는 게 13명이나 뒤에 들어오는 병단 같은 경우는 또 사단 하나가 더 들어와서 공식이 또 깨지기도 합니다. 네. 이게 국共내전까지는 이게 유지되다가 국共내전이 끝나면서 군축을 해야 되니까 공이 많은 부대는 남기고 공을 좀 못 세우거나 뭐 그런 부대들은 또 없애버리고 하면서 다시 이제 이빨이 빠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부대 재편을 하면서 좀 얹어주고 빼오고 이게 뒤섞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6.25 전쟁 이전까지는 네. 66군까지는 3배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좀쫙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 가서 딱 몇 사단 나오면 이거 그래 얘몇 군단 군이겠구나. 해야 이제 이렇게 딱 확산할 맞추는 수가 거죠. 있어요.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말 알보병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정말 여기에 있는 지휘관들은 실전형 지휘관들이구나. 네, 그래서 잔뼈가 굵었고 절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지휘관들은 아니구나 아니죠. 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공군 지휘관들의 특징이 1920년대부터 내전을 치르고 그다음에 일본과 또 전쟁을 하고 다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국공내전을 하면서 대규모 부대 지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네. 또 화력은 부족한 대신에 기동에 의존하면서 기동전 경험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것이 뒤에 이제 미군과 전쟁을 하면서 이 산악지대에서 중공군이 신속한 기동을 통해서 후방을 교란하고 포위 선멸을 시도하는데 그대로 적용이 되죠. 아까 이건가요? 자기보다 훨씬 강한 상대하고 어떻게 싸워야 그렇죠. 되는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그냥 기동이 좋은 게 아니라 항상 자기보다 포격이 좋고 기술력이 좋은 상대하고 싸웠었죠. 그렇죠. 그리고 국共내전에서는 미국 무기하고 싸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서구식 교리도 나름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러네, 미국 무기하고 싸워본 경험이 있네. 네. 그리고 미국 장비를 갖고 있던 부대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당을 통해서 넘어간. 국민당 부대도 속해 있네.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50군, 148, 149, 154단은 국민당군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국共내전 기간 중에 중공군이 굉장히 많은 포로를 잡았는데 이 중에서 자발적으로 그 투항한 부대들 같은 경우에는 중공군에 그대로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실 정치적으로 좀 믿기가 좀 그죠. 찝찝한 면이 있지 굉장히 않습니까? 네. 그래서 1950년도에 군축을 하면서 국민당 출신 부대들이 제일 먼저 이제 해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전쟁을 해야 될 일이 생기니까 국민당 출신 군인들이 갑자기 필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을 안 맞습니다. 미국을 압니다. 이들 상당수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미군과 함께 작전한 경험이 있고 그렇죠. 또 그렇지 않은 부대라 하더라도 국공대전 시기에 미국 군사고문관들의 조언, 사실상 미군의 지휘를 받으면서 싸웠으니까 미군의 전술 이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참전하기 전에 굉장히 정치 교육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 여러분의 미군에 대한 공포를 없애야 된다. 미국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사상 교육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이 나중에 그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 보면은 국민당군 출신 병사들이 여전히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전투 의지가 없다는 평가를 좀 하긴 합니다. 중국은 이때 당시에 이제 국민당군 출신 병사들을 해방전사라고 불렀는데 최근에 어떤 중국 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6.25 전쟁 전 기간을 걸쳐서 중공군의 약 50에서 60% 정도가 원래 국민당군 출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나중에 정전회담 간에 이제 포로 문제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티격태격하잖아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방식을 놓고 자유송환할 건지 아니면 강제송환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 중공군 포로의 50% 이상이 전 국민당군 출신이어서 이들이 반공 포로가 됐다는 거죠. 중국으로 돌아가기가 싫다. 이제 이런 어떤 사상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계속 이런 정전회담 간의 갈등을 빚게 되는 거죠. 하지만 미국의 지휘를 받고 미국 무기 체계를 잘 알고 이게 사실 국공내전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신식 무기에 대한 이해도도 있기 때문에 아 저들이 정보를 많이 안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자 그러면 나머지 중공군의 무장 상태 이거 상태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무기 백화점이에요. 전 세계 무기 백화점. 반가운 얘기네요. 네. 일단 소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소총은 일본제, 미제, 독일제, 소련제, 체코제가 마구 섞여 있습니다. 마구 섞여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소총 종류만 해도 한 7가지 정도 돼요. 7가지 총이 막 섞여 있는데 이 중에서 탄약이 호환되는 건 독일제와 체코제 2정뿐입니다. 그야말로 반갑네요. 네, 나머지 건 탄약이 호환이 안 돼요. 네. 더군다나 이제 일본제 소총이 2종류가 있었거든요. 네. 380, 990. 얘네들은 얘 둘도 호환이 안 돼요. 그다음에 기관총이 있습니다. 기관총, 경기관총이 있었는데 경기관총도 이제 체코제, 캐나다제, 일본제예요. 근데 얘네들도 탄약 호환이 안 돼요. 탄약 호환. 그다음에 SMG, 기관단총. 네네. 역시 소련제, 미국제, 일본제가 있습니다. 서로 탄약 호환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마지막에 권총. 일본제 하나, 독일제 2개, 미국제 하나, 소련제가 있었습니다. 전혀 탄약 호환이 안 되고 독일제 권총 2종류만 탄약이 호환됩니다. 아니 근데 마오쩌둥이 어느 정도 군사적 이해도가 있지 않아요?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들어갈 생각을 하지?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때만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항일 전쟁이나 그렇게 국공내전 싸워왔죠. 시대부터 네. 항상 이렇게. 계속 그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도 이렇게 싸우면 돼. 네, 네. 하지만 있었죠. 중공군도 풍부한 건 있었습니다. 뭐가 있죠? 수류탄만큼은 풍부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총이 없는 병사는 있을지언정 수류탄이 없는 병사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렇다면 터트리고 전사할 수 있으면 마오쩌둥 입장에선 이길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 잔인한 생각을 그렇죠. 할 수 그러니까 나머지 소총이나 이런 건 생산 라인이 제대로 안 갖춰 있는데 수류탄은 비교적 생산 공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방망이 수류탄 많이 쓰잖아요. 방망이 수류탄이 이제 밑에 떼서 안에다 안전핀을 뽑고 던져야 되는데 멀리 던지고 싶으니까 안전핀을 뽑은 다음에 여기다 줄 매달아서 이렇게 돌려서 던져요. 예전에 국공내전이나 뭐 일본군하고 많이 싸웠던 병사들은 이걸 잘 돌려서 잘 했다고. 근데 이게 얼마 입대 안 한 애들은 이거 잘못하면 뒤로 날아가요. 그런 얘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얘들아 돌 날라온다 했는데 뭐 그건 술탄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고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또 하나 이제 중공군이 가지고 있던 우리 아까 포병 얘기했었는데 중공군이 가지고 있던 호 종류가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한 9종류밖에 파악을 못했는데 네. 우리 윤 박사님이 주신 자료 보니까 네. 무려 18종이 있습니다. 18종인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제 명칭을 보면 앞에 뭐 41식, 91식, 뭐 95식, 식이 붙는 거. 네. 이런 거 대부분 일본 겁니다. 그렇죠. 일본 거.
그다음에 포 중에 이름이 뭐 이제 군단포, 뭐 사단포 이렇게 붙는 건 소련제고 더군다나 M이 붙는데 M1938, 1931, 1937 같이 연도가 붙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건 이제 소련제. 소련제가 많거든요. M이 붙어도 이 뒤에 연도가 붙으면 소련제. 네, 소련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대신 미제는 간단해. M1, M2 이렇게 나가요. 이런 거 이제 미제다. 근데 이런 18종류의 야포가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구경이 제각각입니다. 뭐 10cm 유탄포라고 이렇게 있죠. 이런 것도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러니까 요 18종류를 갖고서 썼다는 것 자체에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거를 각 세부 제대부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사단 한 개 사단한테 이거 다 써 이렇게 몰아준 거죠 거의. 네, 부대가 이걸 섞어서 갖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네. 부대별로는 통일을 시켰죠, 최대한. 이게 초기에는 그래서 한번 갖고 있는 포탄, 어떻게든 지고 온 포탄은 왁 쏴버리고 그리고 끝 하고 우린 빠진다 이런 개념으로 운영이 됐는데 당연히 이게 6.25 전쟁 들어와서 이런 중구난방 무기 백화점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보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1951년쯤 되면은 야, 이렇게는 못 싸운다. 통일을 시키자. 그래서 소련제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수입해다가 장비의 통일을 기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초반에는 어림없었습니다. 흔히들 화력의 열쇠를 전술로 커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공군이 화력의 열열쇠입니다. 뭔가 전술로 극복하고자 하겠죠. 그렇죠. 그걸 알려면 6.25 전쟁 이전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중공군이 어떤 전략 전술로 싸워왔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중국은 몇 세대를 걸쳐서 계속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쟁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었고 전쟁이 오히려 일상화되어 있어서 평화가 이상할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낮았고 이걸 안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인명을 좀 경시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장기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뭐 손자가 이야기했던 단기전이 주로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중국 공산당에게는 장기전이야말로 전쟁을 이기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25년간의 전쟁에서 나타나는데요.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을 통해서 본 이 오랜 역사에서 마오쩌둥을 위시로 했던 공산당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중국 대륙의 공산화입니다. 이거를 마오쩌둥은 인민전쟁의 혁명 전략이라는 거를 수립을 한 거예요. 이게 마오쩌둥의 전략입니다, 이게. 네네. 근데 이걸 이제 보면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적보다 힘이 약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마오쩌둥은 전략적인 방어를 하라고 합니다. 네. 우리 기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 우리 힘을 키우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조금씩 교란하는 또 그런 단계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어느 정도 우리 힘이 좀 세져서 상대방과 힘이 비슷해질 때입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전략적 교착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게릴라전을 통해서 적을 약화시킨달지 그리고 주민들의 인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얻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이런 단계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힘이 세지면 이게 3단계인데 이거를 전략적 공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정규전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상대를 전투에서 굴복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전, 지구전을 통해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전략에 따라서 그 수단적인 차원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조합입니다. 특히 이제 비정규전에서는 마오쩌둥이 했던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인민과 게릴라의 관계는 물과 물고기와 관계와 같다. 따라서 이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게릴라 전술로서 적이 전진할 때 우리는 퇴각한다. 적이 전투를 회피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공격한다. 적이 퇴각할 때 우리는 추격한다. 적이 정지하여 수경할 때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다. 이런 격언들이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정규전에 있어서는 어떤 걸 하냐면 중국 대륙이 워낙 영토가 크잖아요. 거보적 전진, 거보적 후퇴의 운동전을 실시를 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중국 땅이 넓으니까 영토에 집착할 필요가 없이 적의 기동전을 통해서 적의 주력 선멸에 집중하자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의 서구식 기동전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서구식 기동전은 뭐 전차나 아니면 기동화 장비를 이용했지만 중국은 보병이 갑니다. 보병. 그리고 서구식 기동전은 정해진 루트 혹은 정해진 목표 지점을 확보하는 식의 기동입니다. 그런데 중국식의 이런 기동전은 그들은 이제 운동전이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운동전. 네. 이 기동에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노자가 이야기했던 상선약수.
와 같은 물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운 기동전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굉장히 형이상학적. 형이상학적입니다. 그들은 이를 운동전이라 부르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산에서 계곡이 내려가잖아요. 경사가 낮아지면 어떻게 계곡물이 천천히 늘죠. 갈래가 나눠주면 계곡물이 이렇게 싹 나뉘죠. 그러다 합쳐지면 갑자기 물살이 확 세면서 팍 내려가죠. 어떤 그런 형이상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기동전이 중국식 운동전, 보병을 통한 운동전이라고 아무래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해라. 유연하게 판단해라라는 거죠. 대단히 순리에 맞춰서. 부착될 필요가 없다. 네네네. 영토 잃는 거 괜찮다. 뭐 이런 의미인 건데 이렇게 이제 군사적으로는 기동전이나 아니면 포위 선멸전을 강조했기 때문에 화력보다는 네. 전술적으로도 병력의 집중과 절약, 우회 기동, 적 퇴로 차단, 유인, 은밀한 기동과 침투, 야간 공격, 약한 적부터 먼저 공격하고 강한 적에게 위기를 조성해라. 그리고 정면 공격할 때는 최소한 적의 3배 이상의 병력을 투입해라. 정면 공격과 후퇴 혹은 철수를 배합해라.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똑똑한 지휘관들의 전쟁 원칙에 충실한 전술을 썼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중공을 하면 인해 전술? 아우, 왜 감사합니다. 하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해죠. 중국을 대표하는 전술은 결국 인해 전술인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게 어느 면에서 맞죠? 네. 사람이 중심인 전술. 뭐 이런 느낌이네요. 다만 저는 역전다방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숫자, 네. 사람의 유연성, 네. 사람이 중심인 중심이- 전술. 네. 1950년 10월 19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록강 도하 사진이죠. 지금 저기 보시는 사진이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는 유명한 사진으로 알려진 겁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당장 이 펑떠와이도 19일 날 밤에 내려오긴 했는데 급한 게 뭐냐면은 북한군과 일단 연합사령부를 꾸려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행방불명이었어요. 안 보여요. 아 이때 당시 어디로 숨었는지 못 찾을 당시군요. 메가도 사령관이 북진 한계선이라는 말 자체를 야 그딴 게 어딨어 없애버리죠. 라고 없애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웨이크 회담에서 메가더는 이제 트루먼한테 그린라이트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네. 그러면서 북한에게 남은 거는 패배밖에 없으니 10월 24일 날 신메가더 라인까지 철폐를 하고 네. 전군 총진격 명령을 내립니다.